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출근 시간을 10시로 늦추는 방안을 활성화합니다. 또 연간 열흘의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놓고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성면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만 5세경 아이는 시력이 1.0 정도로 완성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너무 가까이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또한 아이가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눈을 찌푸린다면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5시부터 함께 하시죠.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출근 시간을 10시로 늦추는 방안을 활성화합니다. 또 연간 열흘의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월 6일 이 같은 보육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 중견기업에서 일일 1시간 근로단축을 허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성면 조사가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면적에 상관없이 성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청면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아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의 87.1%는 청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놓고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징계라도 생활기록부에 남다 보니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해 경기도 한 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동급생을 때린 학생에게 사회봉사 5일과 교육이수 4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같은 반 학생을 3차례 때린 고교생이 학폭위의 전학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승소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을 넘어 행정심판 청구, 소송까지 간 사례가 지난해 서울에서만 180건이 넘습니다. 2012년부터 학교폭력 징계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남기도록 한 게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진학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가해 학생 측이 사과나 봉사활동 같은 경징계도 어떻게든 피하려는 겁니다. 피해자가 징계 수위에 불만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또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또 자기가 피해자로서의 재심을 또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맞물리는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재심과 행정심판 소송이 계속 맞대결로 가고. 교육부는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계속 남기도록 할지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지만 찬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새학기부터 관할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6만 곳을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50여일간의 합동 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중소병원과 노인시설, 숙박시설, 쪽방촌과 대형 공사장 등이 대상입니다. 자체 점검 탓에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시설 등에는 점검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보고해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를 벌여 허위 부실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책임은 더 강화합니다.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해 공개하고 동시에 안전보 강에 적극적인 지자체에는 2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결과는 이력으로 시스템에 남기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항목을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안전점검에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신고도 적극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피해 또는 부담 또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이것을 과거처럼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지만 사고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대형 화재 때마다 나오는 재탕 처방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29만 곳, 하루 5천여 곳꼴로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가 수박 겉핥기식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 항목 자체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내 수상 실적과 자율 동아리 부분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을 뽑는다는 취지로 2015년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 그러나 평가 기준이 모호한 데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항목을 10개에서 7, 8개로 줄여 학내 정교활동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남발 지적을 받은 교내 수상경력 항목을 폐지하고 엄마 동아리로 불려온 자율 동아리나 소논문 실적 등도 빼거나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적을 인적 사항과 통합하고 각종 단체나 방과 후 학교 활동 내역도 삭제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달 시안을 내놓을 계획인데 보관대로 추진될 경우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방향과 맞물려 앞으로 내신 비중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학종 선발 비중을 낮추고 공공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냥 점수와 등급으로 나타나는 그 내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내신으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들도 좀 달라져야 되죠. 학생부 개선 최종안이 오는 8월 대학 입시 개편안과 함께 확정되면 올해 중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우울감과 의욕 저하로 정신과 신체 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실제 병원을 찾는 사람은 5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한국적 정서가 남아있는 데다 자신이 우울증인지조차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게 힘들어진다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전만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안 될 때 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울증은 약물 치료를 수반하지만 전문가들은 평소 식습관을 통해 우울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선을 일주일에 4번 이상 먹는 사람은 1번 미만인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8%나 낮았습니다. 생선에 많이 든 오메가3 지방산이 우울증 완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채식 위주 식사도 우울증 관리에 중요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채식 위주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에 비해 우울 증상을 10%가량 낮췄습니다. 반대로 육류 가공식품을 주로 섭취하면 우울감이 1.15배 높아졌습니다. 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드는 바나나와 초콜릿 등을 자주 먹는 것도 무기력한 기분을 쫓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노인들만 일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군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일자리를 나누는지 알아봤습니다. 노인들이 재봉틀 앞에서 열심히 재봉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에 앞치마, 이불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겁니다. 작업자들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바로 옆 작업장에선 배드민턴 셔틀콕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곳 역시 작업자는 모두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은 매주 2-3차례씩 돌아가며 출근해 일하고 3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보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서 좋고 우리 손주들 용돈 줘서 좋고.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군포시가 힘을 합쳐 만든 노인 행복센터입니다. 특히 2층과 3층에는 노인들만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작업장이 있는데 노인 30여 명이 일자리 나눔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생산 공정 과정들은 기계와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열정과 손작업이 이루어져서 만드는 생산품들이 되겠죠. 그런 점이 다른 일반 일자리하고 좀. 경기도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 공간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소득도 올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행복센터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노인 일자리와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노인 행복센터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지원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초등 입학기 자녀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녀 돌봄 지원 및 일 생활 균형을 훌륭히 실시하는 기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출산하고 육아휴직 때도 육아휴직 끝나고 나서 한번 그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고요. 또 이렇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시 그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만큼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아이들 돌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돌봄 문제를 해결해서 엄마 아빠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해서 오늘 간담회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의 90%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히 우수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좀 들으면서 현장에 우수 사례도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애로사항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지원 우수 기업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요. 유연근무제 도입, 출근 시간 조정, 자녀 돌봄 휴가,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제도가 소개됐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직원 중심의 기업 문화로 인해 육아휴직 이후 복귀율이 높아졌으며 기업 생산력 또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일 생활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상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우수 사례들을 종합해 향후 정책을 세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이채희입니다. 서울 이주여성상담센터는 서울시 지원으로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이주여성 상담원이 직접 다양한 위기 상담 및 긴급보호, 법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같은 출신국의 상담원이 직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좀 더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저는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최근 20년간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2017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은 전 인구의 2%대인 110만 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시작된 산업연수생 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결혼 이민자는 이제 더 이상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아닌
함께 거주하는 한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일 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선주민들은 이주민과 함께 거주하는 삶에 대해 전혀 배우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라는 이야기를 자주 거론하지만 정작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세계화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일정한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선주민들의 사고방식도 이와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이주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선주민이 생각하는 이주민의 삶에 대한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주민들의 삶은 이들의 다양한 현실을 그려내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보고 싶어하는 이주민들의 삶을 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는데 동의는 하지만 단일 민족으로서 한국의 정체성 또한 더욱 인식하게 되는 혼재된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의논을 하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전체의 약 30% 이상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경미한 우울증 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주 여성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한 관계에 있는 선주민이 주변에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주 여성들은 선주민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주민들은 다문화 사회는 받아들이지만 그들을 진정한 내 이웃, 나의 베스트 프렌드로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달픕니다. 대부분의 선주민들은 단지 다문화 사회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무작정 흘러간다고 해서 다문화 사회가 되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진정으로 달라질 때에 비로소 새로워지고 변화됩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기꺼이 인정하는 사회, 이주민을 무시와 경멸 대신 이웃으로 존중하는 사회, 피부색, 민족, 국적, 성, 문화의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로 조금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고려의 여인 염경에 홍성 염시면문가의 마당이 떠들썩합니다. 맏딸 경애의 혼례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아이고, 25에 드디어 경애가 혼례를 치르는구만. 그러게 말이야. 글도 제법 알고 똑똑하고 성품도 참하고 본인을 일찍하고 싶진 않았겠지. 딸이라 하여 차별받지도 않고 아들과 같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며 최고 명문가 딸들을 중심으로 20대 중반에 만혼이 이루어지던 고려시대,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도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 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응당 여기 머물다가 훗날 나가는 것이 맞지만 이제 너에겐 시어미가 있지 않느냐? 네, 아버지. 저는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대신 친정 가까이에 자리 잡아 두 분과의 왕래도 잊지 않겠습니다. 여자가 시집 간다는 말보다 남자가 장가든다는 말이 통상적으로 쓰일 정도로 혼인 후에는 친정살이가 보통이었지만 경애는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독립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았던 삶, 남편 최루백은 정칠품 이하의 하급관직이라 생활이 넉넉지 않았던 건데요. 밤낮 없이 길쌈과 품앗이로 가족들의 의식을 책임져야 했던 건 아내 경애였죠.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꿋꿋이 가정을 일궜고 맏딸의 역할도 여전히 잘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가 아버지 제사 모실 차례인가요? 내가 모셔야지. 장남이 모셔야 했던 조선시대와 달리 당시에는 모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시는 윤행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야속한 하늘은 그녀를 일찍 데려가고 말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자 그녀는 병을 얻어 47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유골함마저 시댁 묘역이 아닌 친정아버지 묘 옆에 묻힌 봉성 염씨 가문의 맏딸 염경애. 아내의 이름은 경애였다. 믿음으로써 맹세하노니 그대를 감히 잊지 못하리라. 남편 최루백이 묘지명까지 직접 쓸 만큼 그녀는 시대의 평등 속에서 남자, 여자가 아닌 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간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만 8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출생 신고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 12월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